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죠. 오늘은 특별히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이해서요. 광복절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영화계에서는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 특집답게 영화에 나왔던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영화 좀 보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네. 2015년 개봉작이고요. 그해 여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가 주목을 받은 영화예요. 2015년이요? 네. 아,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네, 또 전지현 씨가 나오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바로 전지현 씨가 나왔던 암살인데요. 암살. 전지현 씨가 이 영화에서 안옥윤이라는 캐릭터로 굉장히 좀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웨딩드레스 입고 이제 총을 쏘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장면은 진짜 시대의 명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옥윤이라는 그 배역이 실제 모델이 있다고요? 영화 속 이 전지현 씨의 이름 안옥윤은 암살 최동원 감독의 어떤 상상력과 역사적인 사실의 조화로 탄생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안중근, 윤봉길, 김상옥 이 세 명의 독립의사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안옥윤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남성 독립운동가에 비해서 좀 평가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옥윤이라는 캐릭터의 실제 모티브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연 의사입니다. 1873년에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을미의병 활동으로 남편을 잃은 뒤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만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독립군 지원을 하다가 1926년에 사이토 총독 암살 시도를 기점으로 무장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남자연 의사께서는 암살의 그 전지현 씨처럼 실제로 총을 들고 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직접 총을 들고 독립투쟁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네. 1932년 9월엔 국제연맹조사단이 침략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하얼빈에 파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제의 만행을 조사단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왼손 약지를 잘라 흰 무명천에 조선 독립원이라고 혈서를 손가락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잘라. 네, 이것 때문에 여자 안중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우와, 난 이렇게 조금만 찔려도 막 죽을 것 같이 아프고 막 이랬는데. 대단하시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독립군을 실감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전지현 씨가 암살에서 거의 민낯으로 좀 초췌하게 나왔거든요. 나중에는 너무 민망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아직 하고 있는데 혼자 10분 만에 끝나니까 조금 더 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 10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10분 안에 실메이크업을 해주세요. 선배님 붙어가지고 그러면 10분 안에. 그런데 독립군 역할을 위해서 메이크업까지 포기하면서 연기했던 전지현 씨가 역사관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암살 개봉 당시 한 영화 잡지와 가진 인터뷰가 논란이 됐었던 건데요. 독립이나 민족 정신에 크게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고 평소 나란 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공감하기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바람에 누리꾼들이 전지현 씨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었고. 가식 없고 굉장히 난 솔직하게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독립운동가 역할을 맡았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역사에 관심이 없다. 나는 인물이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건 참 공감이 되진 않네요. 물론 역사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있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역사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냥 좋았다는 얘기까지 해줬으면 차라리 저희도 이해를 했겠죠. 저는 이 신인들이 인터뷰 훈련을 받잖아요.
왜 훈련을 받는지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오히려 솔직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어설프게 나는 분명한 역사관이 있고요. 이래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출연했고요. 이러다가 굉장히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다른 데서 빵꾸가 나는 걸 들통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순수하게 저는 오히려 보였어요. 그렇게 관심이 없던 전지현 씨도 이제 좀 느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한독립 만세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할 때 정말 뭉클했다. 근데 그런 뭉클함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작품에 출연하면서 좀 느낀 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우분들이 시대극이나 사극을 하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맞춰서 이게 뭐 분장이나 메이크업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렇죠. 예. 기방도령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네, 네. 이준호 씨 나온 거. 네. 네. 거기에 이제 최기화라는 배우가 나왔었어요. 아, 예. 분장을 되게 막 머리도 막 부시시하게 하고 네. 이 수염도 엄청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밥을 먹으려면은 다 떼고 다시 드시고 아이고. 또 다시 다 붙여야 돼서 밥을 안 먹어가지고 영화를 찍으면서 살이 쪽쪽 빠졌다고. 잘 웃지도 못해요. 이게 떨어질까봐 남자분들 흐흐흐흐. 웃을 때 붙잡고. 그래서 여기 옛날 저 뭐야 그 이방, 뭐죠? 이방. 이방처럼 네. 여기만 딱 떨어져. 여기 이렇게 붙어서 사람. 최대성이라는 배우 아시죠? 저랑 예, 미우새에서 나왔던 우연히 이렇게 TV 돌다가 평양성이란 배우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친구가 나온 걸 몰랐어요. 그게 꽤 된 영화인데 다른 배우분들은 다 수염 붙이고 다 했는데 그분만 그 머리로 머리로. 그게 그 조선시대에 있을 법한 머리였나 봐요. 이게 이제 더벅머리잖아. 이렇게 좀 이렇게 곱슬곱슬한 그 머리로 그대로 출연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분장할 필요가 없는 머리를 갖고 있구나. 영화가 부활시킨 독립운동가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육세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네, 우리 윤동주 시인의 아름다운 시인데요. 예. 네, 윤동주 시인은 특유의 감수성 그리고 삶에 대한 고뇌, 네. 그 독립에 대한 소망을 되게 서정적인 느낌의 작품을 통해 가지고서는 문학사에 큰 기여를 한 그런 시인인데요. 네. 2016년 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나왔습니다. 동주. 네. 세상을 떠난 지 71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이 흑백 영화가 주는 그 뭉클한 감성은요, 아직까지도 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윤동주 역할을 한 강하늘 씨가 정말 수척하게 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횡하고 그 야윈 모습이 영화인데도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실제 자신의 몸무게를 감량을 했습니다. 근데 강하늘 씨의 그 프로필상 키와 몸무게가 약 181에 70kg이라고 나오거든요. 181에 60kg, 뭐 중반이나 후반까지는 쫙 정말 감량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리가 봤었던 그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같고요. 강하늘 씨가 혹시 촬영하다가 안 쓰러졌을까요? 정확히 아침에 편의점에서 땡땡땡을 꼭 먹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없는데 이 땡땡땡은 못 참았다고 합니다. 햄버거. 바나나. 소세지. 바나나. 편의점 삼각김밥. 바로 그것 바로 돼지밀. 컵라면. 컵라면 하나를 먹었다고요? 하루에 컵라면 하나 먹은 거예요? 예. 하루에 컵라면 하나로 버텼다고 해요. 한편으로 과하게 몰입을 해서 큰일 날 뻔한 스타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 대한민국 배우 중에서 저는 메소드 연기 1인자를 뽑으라고 하면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명민 씨입니다. 김명민 씨가 내 사랑 내 결혼해라는 영화를 하지원 씨랑 찍을 때 루게릭에 걸린 환자 역할이었거든요. 시한부 역할인데 그 스틸컷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앙상한 몸으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있는데 3개월 동안 20kg를 뺐습니다. 그때 그래서 힘드니까 불면증에 저혈당이었거든요. 저혈당 쇼크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감독들하고 스태프들도 촬영하면서 김명민 씨 상태 괜찮은지 체크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다고 해요. 정말 충실하게 하겠다라는 마음, 그런 자세들은 너무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사실은 이 건강이 안 좋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연기도 사실 굉장히 집중하기 힘들거든요.
오히려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더라고요. 네. 다이어트도 그렇지만 영화를 위해서 삭발까지도 네.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극 중에서 일본군에게 머리카락을 잘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 때문에 데뷔 후 처음으로 삭발을 했습니다. 근데 머리빨을 무시 못 그렇죠. 하거든요. 남자는 머리빨 이런 말도 있고. 남자는 머리빨이죠. 머리빨이죠. 근데 삭발을 해도 잘생겼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제가 머리카락만 있었으면 정말 대한민국 연예계 한번 뒤집어졌죠. 아. 머리카락이 있었으면 달랐을까요? 머리 없으나. 어떻게 반응이 왜 이러죠? 헤어스타일 어떻게 해요? 아니 없어서 얼굴을 가릴 다행인 건가요? 거. 근데 약간 머리카락이 있으면 박신양 씨랑 좀 비슷하다. 강하늘 씨가 그렇게 삭발 투혼한 게 나름 이제 작품을 대하는 어떤 살신 성인의 그런 자세 같은데 네. 나름 배우로서 삭발 투혼을 한다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쉽지 않죠. 뭐 이제 삭발은 강하늘 씨가 처음 대본 봤을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을 연기하는데 뭐 머리 자르는 거 거부감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야 뭐 잘하면 되지라는 쿨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네. 혹시 박하나 씨, 예, 만약에 다음 작품에 예전에 네. 강수연 씨도 사실은 아, 아자제 바라제, 아자제 바라제. 어쨌든 박수담 씨도. 그렇죠. 네. 예, 삭발을 하면 꼭 이게 정말로 이게 되죠.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만약 기회가 온다면은 또 기회가 온다면 하죠. 근데 풍문에서 받아주신다면. 좋아요. 저는 받아주죠. 연락 왔는데 내일이라도 자, 일단 아, 네, 그럼. 여기서 리허설 한번 해. 네, 이번에 만나볼 독립운동가는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로 꼽히는 분입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네. 올해 2월에 3.1절 100주년을 맞춰서 한거 유관순 이야기가 개봉이 됐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1919년 3.1절 만세운동 이후부터의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가 체포가 되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맞기까지 감옥에서 보낸 1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이 배우 고아성 씨였는데요. 영화 괴물에서 그 송만호 씨의 딸로 나왔었잖아요. 또 저희랑 이름이 비슷한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네, 들었소에서 성인 연기자로 변신했는데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고아성 씨랑 유관순 열사랑 좀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그 티저 광고 볼 때 정말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표현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다가가는 작업이 되게 죄책감도 있었지만 재밌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캐스팅 소식이 처음에 전해졌을 때도 사람들이 이 고아성 씨가 뭔가 그 유관순 열사와 외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고아성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연기 욕심과 열정이 넘치는 배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촬영할 때 원래는 좀 살을 찌운 상태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물도 안 마시면서 5일 동안 금식을 해서 이제 굉장히 수척해진 얼굴로 그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고문 장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고문 장면도 고화성 씨가 직접 소화를 한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뭐 공중에 매달려 있거나 뭐 관에 들어가는 이 고문 장면 다 고화성 씨가 직접 다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조민호 감독의 전작이 액션을 많이 찍어서 이제 그 배우들의 고충을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촬영할 때마다 뭐 힘든 뭐 그런 씬이 있을 때는 좀 환기를 시켜주고 배우에게 충분한 휴식을 줘서 촬영 후에도 뭐 큰 부작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고무신 촬영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둘 중에 네가 할래 당할래 물어보면은 차라리 당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누굴 하는 건 너무 미안해서 나는 당하는 거 하면은 나는 울분이 쌓여서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반 죽여놓을 것 같아서. 두 분이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 둘이서 당하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내가 때리고 네가 맞고? 예. 근데 만약에 고문 당하는 역할 이걸 진짜 실제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홍석천 씨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고문 당하는 역할에 잘 어울리죠. 예, 어울려요. 하는 거보다는 전 당하는 마음이 게 약해서. 어울려요. 당하는 게 그런데 사실은 막
예전에 뭐 신인 때 맞는 연기 좀 해보고 해봤는데 모든 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감독님들도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 그냥 한 번에 끝낼게요. 뭐 자, 오케이 뭐 이러긴 하지만 사실 여러 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중요한 장면에서는 배우들이 정말 뭔가 몰입해서 빵 왔을 때 오케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는 감독을 패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또 영화 변호인의 임시완 씨가 실제로 고문신을 찍었는데 뭐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이거 찍을 때 정말 죽을 뻔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영화 남영동 1985에서 이제 배우 박원상 씨가 고문신을 너무 많이 심하게 받아갖고 실제로 이경영 씨하고 이천우 씨가 미워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두 분이 고문하는 역할이었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정말로 연기 못하는 사람들이 아프게 때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때려보신 분으로서 잘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연기로는 안 때렸어요. 진짜 때리는 진짜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진짜 때리셨잖아요. 때리는 분한테 제가 잘못 연기로는 안 선배님들은 기가 막히게 탁 끊어서 탁 때리시는데 신인분들은 어딜 때려야 때려야 되는지 되는지도 몰라서 여기 때렸다가 엔진하고 여기 때렸다가 맞아요. 이게 때리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저는 원래 때리는 장면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감독님이 현장에서 갑자기 삭제를 하더라고요. 아우 진짜 무서워가지고. 그 상대 모르겠어요. 이거 배우가 사고 한번 나겠다 예, 오늘. 예. 아니, 그게 생명의 아니라 위협을 모르겠어요. 느껴서. 왜 그랬는지 예, 예.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옆에서 연습을 했나 봐요. 근데 진짜 맞는. 저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의 폭력이나 고문씬 같은 거 나올 때마다 정말 궁금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촬영할 때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적일까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때리고 고문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요? 이게 근데 요즘은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냥 한 번에 끝내자, 세게 때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고문 장면도 실제로 많이 해요. 그래서 물고문이나 이런 장면 같은 경우도 많이 직접 이건 대역을 쓸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 장면에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진짜 위험하겠는데요? 근데 고문신을 찍을 때 네. 실제로 배우분들이 이렇게 고문을 당한다면 좀 나중에 부작용이 좀 오지 않을까요? 이 트라우마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독립영화를 찍었던 형님이 공사장을 못 지나가더라고요. 왜요? 그 영화 촬영에서 공사장에서 고문을 받는 씬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기에 못 들어가서 뭐 실제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실제로 지금도 약간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 공사장을 쉽게.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고문신을 찍으면 당하는 사람이 이런 트라우마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또 이렇게 가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트라우마가 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고문씬을 찍을 때 굉장히 좀 뭔가 좀 웃음을 좀 주려고 좀 그렇게 한대요. 왜냐면 너무 빠지면은 힘드니까. 당할 때 막 죽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인지 힘든 것이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좀 이게 회복이 되는데 이 고문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은 내가 이걸 즐기고 있나 혹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착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굉장한 좀 공포 같은 걸 오히려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아니 최민식 씨가 그 네. 뭐죠? 악마를 보았다. 악마를 보았다. 그 이후에 맞아요. 예. 굉장히 괴로웠다면서 그 악한 역할에서 빠져나오기가. 인터뷰할 때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네. 완전 사이코패스잖아요. 살인을 서슴지 않게 하는. 네. 본인이 이제 집에 귀가하러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이제 동네 주민분이 같이 타고 올라오는데 자기도 모르는 게 막 올라오는 게 느껴져서 그냥 문 열어서 그냥 바로 내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머. 근데 사실 이것도 솔직히 연기 잘하는 분들 얘기고요. 연기 못하는 분들은 뭐 여기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당장 눈앞의 인기와 돈보다는 소신을 갖고 의미 있는 작품에 기꺼이 참여한 스타도 있는데요. 일본 팬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소신 행동한 스타
누가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개봉 전부터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2017년 개봉했던 영화 구남도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일본에도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한류 스타 송중기 씨입니다. 군함도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함도에 강제징용된 후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그렸잖아요. 홍다 여러분들은 당시 불거졌던 군함도 논란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사실 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배우들이 삭발해야 되는 배우들이 많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한류를 의식해서 출연을 망설이는 배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일본 시장이 사실 한류로서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한류 스타들이 공들이는 시장인데 이 시장을 내가 놓친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구남도 그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가 발표가 됐을 때 내용도 그렇고 조금 뭐 배우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좀 굉장히 전쟁 씬도 있었고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송중기 씨는 오로지 감독과 작품만 보고 출연을 결정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류승환 감독을 향한 팬심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류승환 감독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영화 베테랑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1000만 감독이 됐잖아요. 그런데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쉬는 시간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나리오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대요. 근데 특히 베테랑 시나리오 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휴가가 나와서 이제 베테랑을 2번이나 받고 생각을 했대요. 다음에 혹시 류승환 감독님이 나한테 작품을 주면 꼭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자신에게 시나리오가 옵니다. 그게 바로 구남도였어요. 네. 근데 당시 송중기 씨가 태양의 후예로 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치솟았을 때라서 사실 이거를 출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된 건가요? 시나리오를 보고 사람들에게 들려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곧바로 출연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 선택에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요. 너무나 정말 배우로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의미 있는 작품을 한 것 같아서 아니 같은 배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송중기 씨 같은 한류 스타가 출연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송중기 씨는 사실 이 군함도를 찍었어도 많은 팬들이 이제 등을 돌리거나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송중기 씨 같은 한류 스타가 출연함으로써 더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정말 노이즈 마케팅처럼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게 류승환 감독이랑 코드가 되게 잘 맞았어요. 군남도 제작 발표회 때 일본 신문사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 영화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때 류승환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요. 해결할 건 해결하고 짚을 건 짚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갑을 관계도 아니고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군함도라는 그 이야기를 이 영화 때문에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 스토리를 좀 배우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선 그 섬을 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서 관광지로 하는데 역사를 또 다르게 또 설명하고 잘못된 역사.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유승환 감독의 이 시도가 굉장히 용감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제가 일했던 매체에서 그 하시마 섬을 직접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관광지처럼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뭐 한국인이 끌려와서 일을 했었고 이러면서 과자를 파는데 탄광 모양의 과자를 파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 모양의 과자를 팔아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송중기 씨가 군함도라는 영화를 통해서 배우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 인터넷 접속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일하는 분야니까 연예 뉴스를 먼저 찾아봤는데 요즘은 정치, 사회 이런 분야 쪽의 뉴스를 더 먼저 많이 찾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군함도에 같이 출연했던 배우 이경영 씨에게 얼핏 들은 거예요. 위안부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광고 촬영이 있는 날 아침에 좀 눈이 일찍 떠졌는데 그 대학생들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대사관 앞까지 직접 운전을 해서 갔다고 합니다. 송중기 씨가. 네. 근데 차에서는 내리질 못했대요. 차에서 내리지 못했던 게 또 연예인이잖아요. 좀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런 걸 잘 몰랐던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군함도를 찍은 뒤에 송중기 씨가 자기의 시야도 되게 넓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기부는 소속사도 몰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송중기 씨 팬들도 나눔의 집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네. 개념 배우가 있으면 개념 팬도 그러니까요. 생기게 예. 마련이죠. 예. 그런가 하면 제작비 100억의 대작 드라마를 한류 스타들이 잇따라서 거절을 한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작품이 2012년 K채널에서 방송된 각시탈입니다. 각시탈. 네. 예. 제목만 들어도 다들 하시는데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국의 토종 히어로 이야기잖아요. 네. 그들 그 수탈을 하는 일제에 항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활약상이 굉장히 정의로운 반면 일본인들은 굉장히 악하게 그려지는 그런 작품이었죠. 네. 그래서 일본 매출이 큰 한류 스타들이요. 각시탈에 출연하게 되면 이제 일본 활동에 제동이 걸릴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작 발표회에서 연출자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날 현장에 있었는데 2011년 1월부터 제작에 들어갔는데 이 캐스팅이 너무 어려워서 2012년 5월에야 방송을 할 수 있었다라고 네, 이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배우들이 이 드라마 내용을 먼저 알고 나서 출연에 난색을 표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관계자에 따르면 캐스팅 선상에 오른 배우가 당시에 7명 정도였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되게 직접적인 장면들이 많았지만 일장기를 이렇게 잘라서 찢어서 뭐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조금 다른 작품보다는 더 캐스팅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인터넷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각시탈 출연을 거부한 배우들을 찾아야 된다. 찾아서 혼쭐을 내줘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들끓었고 한쪽에서는 일부러 출연을 거부한 배우들로 조금 이 언론 플레이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의 댓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보다는 정말 많이 속상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저도 뭐 속상해서 밝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 제가 만약에 매니저인데 제 배우가 한류 스타예요. 근데 항일 정신이 담긴 드라마나 영화가 제안이 왔으면 제 배우한테 선택하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누가 거절했냐 이 배우를 찾아서 막 질타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출연한 배우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주인공으로 주원 씨가 캐스팅돼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캐스팅이 하도 안 되니까 윤성식 감독님은요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빵왕 김탁구, 오작교 형제들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주원 씨를 캐스팅하게 되는데요. 이 주원 씨가 눈에 힘을 딱 주면은요, 이게 부랴부랴한 게 그 만화 속에 이게 네모난 눈이 있잖아요. 그 눈이 딱 되면서 그거를 보고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주원 씨가 뭐 연기를 너무 잘했지만 그 전까지 이렇게 원톱 주연을 맡은 작품이 없었어요. 네. 뮤지컬 스타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주원 씨는 차세대 한류스타가 될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각광을 받는 주목을 받는 그런 스타였는데 이제 한류스타 타이틀이 이제 욕심날 법도 상황이었는데 주원 씨도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요? 주원 씨는 한류도 중요하지만요. 좋은 작품에 참여한다는 것과 연기 폭을 넓힌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각시탈에 출연하면서 주원 씨의 인기가 일본 내에서 인기가 그냥 도리어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오히려 일본 팬들이 막 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러게요. 신기하게도요.
이 각시탈이 출연하면서 주원 씨의 인기가 일본 내에서 인기가 그냥 돌이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오히려 일본 팬들이 막 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러게요. 이게 말이죠. 보통은 욕하려고 보다가 분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원 씨 그건가 진짜. 어디 한번 보자. 어디 한번 너 어디 한번 걸려봐 뭐 해봐 뭐 이랬는데 채집 잡으려고. 너무 잘하고 너무 매력 있고 주원 씨 그래서 싹 빠져든 거 아닐까? 예. 또 아니면은 이제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냥 다 지어낸 거다. 픽션이다. 라고 생각하고 봐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드라마의 주 소비층이 과거는 이제 일본의 한 40, 50대 이상의 그 여성들이 주 소비층이었다가 요즘은 이제 20, 30대들도 꽤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20, 30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해묵은 역사 논쟁과는 조금은 이제 그 컨텐츠를 분리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대로 그리고 이 컨텐츠는 컨텐츠대로 이렇게 좀 분리하는 스타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라면 과거의 어떤 뭐 역사 문제를 설령 그 컨텐츠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그 자체로 좋아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일본 내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원 씨의 어떤 연기력과 그 꽃미남 비주얼이 통한 거죠.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뭐 꽃미남의 연기 잘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통하나 봐요. 그 당시 일본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각시탈이 실시간 방영되면서 댓글이 이제 막 붙은 거예요. 일본인 1 반응이 멍청이들아 이거 일본 가는 드라마야. 그러니까 일본인 2가 아 몰라 주원상 가꼬이. 일본인 3 각시탈 나타났다 주원 멋지다. 일본인 4 일본 수사 나쁜 놈 이런 반응이었다. 일본을 까는 거야라고 맨 처음 됐는데 댓글을 달았는데 그 뒤에 다. 주원 씨한테 엄청 몰입을 해서 본 거네요. 그렇죠. 예. 진짜 배우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주원 씨의 멋진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타는 흥행보다는 의미 있는 작품 선택으로 개념 행보를 보인 분입니다. 어떤 분이시죠? 이분 타이틀이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일본 저격수, 반일 배우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고요. 네. 영화를 통해서 아픈 한국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힘써온 배우 바로 이재훈 씨입니다. 이재훈 씨는요 2017년 영화 박열과 그리고 I Can Speak에서 애국하는 청년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실 박열에서 관동 대학사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목숨 걸고 투쟁했던 조선의 아나키스트 박열을 연기를 했었잖아요. 네. 굉장히 자유분방한 캐릭터를 잘 표현한 포스터가 기억나는데 전 처음에 이재훈 씨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홍석천 씨 말씀대로 이재훈 씨가 아니라 류승범 씨인 줄 맞아요.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꽤 됐었어요. 그리고 이재훈 씨 평소에 그 작품들도 보면 반듯한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출연했던 건 또 이제 I Can Speak입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 이분들이 미군 하원 의회에서 공개 청문회에 참석해서 일본군의 만행을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는 구급 공무원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진짜 재밌게 봤어요. 시대와 캐릭터는 다르지만 일본을 저격하는 스토리는 일맥상통하는데요. 일본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작품을 연달아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연기적인 욕심으로 뭔가를 보여준다기보다는요, 자신이 매개체가 돼서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열을 찍으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I Can Speak 출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근데 저는 감독님 때문에 출연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왜냐면 이 박열은 이주니까 워낙 유명한 분이고 I Can Speak는 김현석 감독님이던데 두 분 다 이름 있고 충무로에서 워낙 유명한 분들이다 보니까 그 작품에 대한 신뢰, 감독님에 대한 신뢰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신인 감독이나 무명 감독이었다면은 이재훈 씨가 선뜻 출연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사실은 이재훈 씨는 독립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독립영화에서 주목을 받았던 배우였기 때문에 대본이 좋고 어떤 의미가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만 있으면 아마도 덤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훈 배우는 그런 배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I Can Speak는 이게 흥행이 잘 됐죠. 꽤 됐을 네, 텐데요. 네. 홍석천 씨 말씀이 딱 맞는 게요. 이재훈이란 배우가 맨 처음 영화계에 각인된 게요. 파수꾼이라는 독립영화였는데 그게 윤성현 감독이라는 분이 찍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상업영화 데뷔작의 사냥의 시간이라고 찍는데 거기에 또 이재훈 씨가 주연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감독과 그 사람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네임밸류나 혹은 그냥 작품의 크기 그 정도를 보지 않고서는 작품 자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제가 인터뷰로 이재훈 씨를 만났을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폐회 팬들의 지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작품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건 엄청난 용기 아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훈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자기는 배우로서 굉장히 멀리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작품으로 인기를 얻고 그 다음 작품으로 인기를 얻고 내가 돈을 벌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나이가 들어서까지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박하나 씨가 항일 아주 작품이에요. 작품도 너무 좋은데 신인 감독이에요. 네. 할 의향이 있어요? 고민되겠다. 저는 해요. 합니까? 저도 사실 작품의 크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저도 이재훈 씨랑 굉장히 비슷해요. 연기를 꾸준히 정말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캐릭터를 더 생각을 하지 그 작품의 크기나 감독님을 박찬욱 감독님은 좀 생각했긴 갑자기 했죠. 박찬욱 감독님은 왜 지난번부터 이렇게 러브콜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재훈 씨가 일본에서 인기가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소신 있게 작품을 선택하는 경우 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영화 귀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1교포 4세 배우 강하나 양이 출연을 하거든요. 그 위안부 할머니라고요. 그 영화에 출연한 다음에 일본 우익 세력들로부터 협박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 친구의 신분을 보호하려고 영화사 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중에서 자기는 영화를 찍은 걸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물론 이제 일본의 뭐 극우 세력들은 굉장히 집요하고 또 끈질기게 뭔가를 시비를 걸겠지만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이 문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일단 또 있고요. 그러니까 송중기 씨도 지금 뭐 일본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마이웨이라는 영화 개봉했을 때 장동건 씨 그다음에 오다기리조 이렇게 나왔는데 오다기리조도 역시 뭐 어찌 보면 일본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활동하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이재훈 씨가 올해 3.1절 기념식 때 네. 잠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제 100주년 3.1절 중앙 기념식에서 참석을 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와 이산가족, 6.25 전사자 유가족, 월남전 참전 용사 등과 함께 독립선언문 낭독을 했어요. 네. 네, 뭐 기념식이 끝나고 이재훈 씨가 국민대표 33인에 참석한 게 대해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 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에 국민 중 한 명으로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독립을 위해 힘쓴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스타들 중에는 독립운동가 덕분에 이유 있는 자부심을 가진 분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 정말 자부심 가지만 합니다. 바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스타들인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배우 김지석 씨입니다. 네. 김지석 씨가 또 내생남으로 유명하잖아요. 학창 시절도 외국에서 보냈다고. 그래서 유학파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분인데 독립운동가 후손이었나요? 김지석 씨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는데요. 만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알려지신 고 김성일 선생입니다. 네, 김성일 선생은요, 백범 김구 선생의 제자입니다. 백범 백범 김구 선생님하고 활동을 했다라면 진짜.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네. 14살 나이에 중국의 독립의용단에 가입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한국 독립사의 기술날 내용에 따르면은요, 훈코우 공연하면 떠오르는 분 있으시죠?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가 있었는데 그때 함께 체포돼서 4개월간 고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김지석 씨 집안에는 할아버지 김성일 선생으로부터 시작된 독특한 장명법이 있다고요. 바로 태어난 곳의 지명을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네. 먼저 큰아버지가 중국 북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김북경이고요. 작은 아버지는요, 중국 장춘에서 태어나서 이름이 김장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지석 씨의 아버지는
온양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름이 뭘까요? 김온양? 김온양? 정답! 김온양이라고 합니다. 예. 지역의 이름을 따서. 네. 독립운동을 하던 때부터 이렇게 광복 후에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자녀들의 이름만으로 뭔가 그분의 그 행적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재밌는 건 이 장명법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바로 김지석 씨의 작은 아버지인 그 김장춘 교수가 자신의 아들 이름에도 요거를 또 쓰셨는데요. 장명법을. 네. 예. 런던에서 김런던? 런던에서 태어난 김지석 씨의 사촌형의 이름이 진짜로요? 김런던 씨고요. 와우. 아직 런던에 사시는데 런던 킴이라고 해요. 런던 킴. 진짜 특이한데요? 아니, 파리에서 태어났으면 김파리시잖아요. 김파리. 이파리, 김파리. 야. 김지석 씨는 대단하시죠. 진짜 다행이네요. 진짜 지금 김지석 씨로 활동을 하는 거고 아니면 혹시 본명이 김서울인가요, 그러면? 그런데 사실 김지석 씨 이름도 그렇게 될 뻔했는데요. 김지석 씨 형이 신사동에서 태어나서 김신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젠틀맨 킴. 진짜로요? 네. 킴. 김지석 씨는 부활절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김부활이라고 지으려다가 어머님이 결사반대를 하셔서 김보석이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배우 윤주빈 씨 같은 경우에는 데뷔 7년 만에야 윤봉길 의사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청문단 여러분들은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타이틀이 연예계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혹시? 네. 물론 그 맥락을 가지는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는 좀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자랑스럽겠죠. 아, 당연하죠, 그거는. 네, 자랑하고 싶겠지만 사실 일상에서 아주 작은 실수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그게 이제 크게 조금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부담이 많이 되지 독립운동가의 않을까. 후예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렇죠. 예. 독립운동가 후예인데 역할이 일본 분 앞잡이야 뭐 이런 거 하면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 집안의 수치다. 아니 뭐 래퍼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막 가끔 욕설이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어찌 비속어나. 후손으로서 욕설. 후손으로서 그런 거는 힙합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건 득실을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에다 자랑하거나 드러내기도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중이 그들이 먼저 나서서 얘기하기는 꺼리지만은 더 많은 이들이 알고 그들이 그런 자랑스러운 후손이라는 거를 그거를 그들을 빛내는 하나의 요건으로 우리가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역으로. 네. 사실 김지석 씨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나만 내 일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들어서 점점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해요. 네. 자, 김지석 씨 외에도 또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 스타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네,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이성구 선생의 외 증손자가 되시고요. 또 박환희 씨 같은 경우는 하종진 선생의 외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한수연 씨 같은 경우는 그 김순호 의병대장의 외손녀라고 해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우리 연예계에도 꽤 있습니다. 맞아요. 맞네요. 네,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분은 손자, 증손자도 아니고요. 독립운동가의 딸이라고 밝혀져서 화제가 됐었어요. 네,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배우 홍지민 씨입니다. 홍지민 씨가 작년에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애국가를 제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독립유공자 유족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홍지민 씨의 아버지가 고 홍창식 선생이세요. 그래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자격으로 이때 참석을 했었던 겁니다. 저희 아빠께서 10대 후반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잡히셨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 중에 45년 때 해방을 맞이하셨죠. 네, 홍지민 씨의 아버지 홍창식 선생은 16살 때부터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19살이 되던 1942년에는 비밀결사 백두산에 가입해서 환경북도 일대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홍창식 선생 같은 경우는 일본 군수 공장을 폭파하는 등 여러 가지 활약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1943년, 그러니까 20살이 되던 해에 일제에 부딪혀서 옥고를 치르게 됐고 옥중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죠. 아니 근데 해방이 45년인데 홍지민 씨 나이가 지금 73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였어야 되지 않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지민 씨가 누뚱이인 거죠. 누뚱이죠. 네, 아버님이 4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홍지민 씨를 아주 늦게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예. 뭐 사실 그래서 홍지민 씨가 학창 시절에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했다고 해요. 당시 이제 국민학교였죠. 그때 친구들이 홍지민 씨의 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냐라고 막 놀렸다고 해요. 아이고,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괜히 제가 다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혹시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홍지민 씨가 20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한 20살 때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배우로 생활하는 것도 못 보시고 또 잘 되는 모습도 못 보시고 아빠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좀 아픈 게 있어요. 홍지민 씨 말에 따르면 그 아버지가 생전에 그 먹과 낭만을 즐기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아마도 자기가 아버지의 끼를 물려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홍지민 씨는요, 올해 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에도 참석했는데요. 자신의 그 SNS에 기념식 그 입장권 사진 있잖아요. 그것을 올리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그리운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버지, 횃불 릴레이. 이걸 보니까 뭐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지만 아버지를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독립운동가 후손은 아니지만 자칭 전생에 자신이 독립운동가였을 거라고 주장하는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나? 아니 혹시 어디서 전생 체험을 하셨는지 독립운동가로 나왔던 걸까요? 이분 누구시죠? 네, 이분은 그 남다른 애국심을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예. 바로 배우 유준상 씨입니다. 진짜로 내가 전생에 독립운동가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화는 맞습니다. 유준상 씨는 정말 자신이 전생에 독립운동가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애국심이 대단하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내 홍은희 씨도 정말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남자 없다라고 해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결혼식도 굉장히 좀 특별하게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유준상 씨와 홍은희 씨는 뜻깊은 날에 결혼하고 싶어서 일부러 3.1절에 결혼 날을 맞춰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고요. 결혼식장에 참석했던 뮤지컬 배우 그 정영주 씨의 말에 의하면 하객들이 처음 왔을 때 이게 결혼식장이 맞나 싶어서 이렇게 방황을 하는 거죠. 결혼식도 굉장히 좀 특별하게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유준상 씨와 홍은희 씨는 뜻깊은 날에 결혼하고 싶어서 일부러 3.1절에 결혼 날을 맞춰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고요. 결혼식장에 참석했던 뮤지컬 배우 그 정영주 씨의 말에 의하면 하객들이 처음 왔을 때 이게 결혼식장이 맞나 싶어서 이렇게 방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좀 특별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요? 결혼식장에 태극기를 저렇게 대형 태극기를 거셨구나. 근데 홍은희 씨도 대단하네요. 저걸 동의를 다 오케이를 했다는 그러니까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고. 정말 신부가 오케이하기 힘든 컨셉인데. 근데 그만큼 나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태극기가 걸려있는 결혼식 가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못 봤어요. 하나뿐인 결혼식이죠. 그러니까 뭐 보통 뭐 국민은혜 하고 시작하는 행사가 많은데 결혼식도 그렇게 했을까요? 하객들은 이 태극기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하나요? 빵 터졌을 것 같은데. 딱 봤는데 꽃이 있는 게 아니라 태극기가 있으니까 혹시 하필 또 3.1절이라 3.1절 행사하나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헷갈린 건 하객들뿐만이 아닌데요. 이 결혼식 장소가 서울시청 앞에 있는 P호텔이었는데 여기 마침 또 3.1절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에 또 참석하신 분들이 헷갈려가지고 그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기도 했고 여기 굉장히 혼돈의 도가니
공간이었던 거죠. 근데 결혼식을 3일째를 했으면 신혼여행도 뭔가 특별한 장소로 결정을 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맞습니다.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온양온천인가요? 그래서 신혼여행은 국내가 아닌 중국으로 갔는데요. 바로 상해 임시정부로. 정말요? 진짜? 네. 유준상 씨가 홍은희 씨한테 3일절이 결혼 기념일인 만큼 의미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홍은희 씨가 흔쾌하게 좋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와. 야, 두 분이 뜻이 맞아야지 이런 게 다 가능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인정합니다. 유준상 씨. 근데 뭐 즐길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상해 임시정부로 신혼여행 갔다는 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사실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내 중심에 있는 건 맞는데 그 골목 찾아 들어가는 게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허름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서도 그게 끝이에요. 그 사실 신혼여행지로 가기에는 좀 애매한 곳이긴 하잖아요. 네. 홍은희 씨 말에 의하면 유준상 씨가 엄청 신나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를 정말 많이 걸어 다녀가지고 취지는 너무 좋았으나 너무나 험난한 신혼여행이었다고. 여행 행보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식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약간은 좀 왜 저러지,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하다가도 정말 이런 진정성 같은 거는 충분히 좀 인정을 동경심이 들어요. 네, 대단합니다, 정말. 애국심이 넘치는 멋진 스타 부부 유준상 씨, 홍은희 씨. 앞으로도 나라를 위한 마음 잃지 마시고요. 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들의 할아버지 역시 독립운동가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분입니다. 영화 더킹, 꾼, 안시성 등을 통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줘서 믿고 보는 배우 반열에 오른 배성우 씨, 그리고 S채널 간판 아나운서인 동생 배성재 씨. 이 두 분은 독립운동가 신용호 선생의 외손자라고 하거든요. 신용호 선생 같은 경우는 3.1운동, 그러니까 3.1 만세운동의 주축으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유가순 누나처럼 어떻게 뭐 만세하는 걸 막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같이 하신 건지. 신용호 선생은요, 3.1운동 당시에 경성중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니까 고향에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입수를 해서 고향 청주로 가지고 갑니다. 사람들에게 만세 시위를 제안하면서 거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독립선언문과 경고문을 제작하고 있는 중에 이게 발각이 돼서 10개월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 여기 뭐 청주가 나옵니다만 거기도 거의 한 달 정도 뒤에 아마 이 운동이 거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일본 경찰들은 서울에서 있었던 그 소식을 입수하고 지방 같은 데 훨씬 더 굉장히 경비를 삼엄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각 지방에서 이렇게 막 일으키셨던 거는 물론 서울의 그 3.1운동도 너무나 대단한 일이지만 지방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람들 모아서 같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용기 같은 거는 어쩌면 더 대단하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배성우 씨가 출연한 영화 중에 더킹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요, 정우성 씨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지금 현대 역사는 친일파에서 시작을 했고 친일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독립유공자들은 한 달에 60만 원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 이게 한국의 현실이야라고 외치는데 배성우 씨가 그 밑에 부하 직원으로 나오거든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정말로 굉장히 불편한 대사잖아요. 그때 그 당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가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했어요. 독립운동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수많은 글로 읽는 것들도 좋지만은 영화에서 그 하나의 대사가 현재 상황을 너무 잘 대변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많이 느끼는데 자기가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폭탄을 던지는 독립운동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작품 속에서나마 사람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가 그런 작품을 많이 출연하고 알리는 게 또 다른 독립운동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상상도 가지 않는데 이 신용호 선생의 유해를 또 극적으로 찾았다는 말을 봤습니다. 그건 또 무슨 뜻인가요? 독립운동을 했던 분 중에서요, 중국 등 다른 나라를 기반으로 활동한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어디서 사망했는지 그 유해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배성재 형제의 경우도 그랬었는데요. 만주 어디선가 이제 병사
자살을 하셨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중국인 동료가 자신의 집 앞마당에 안장해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제 찾으러 간 거죠. 이게 정말 드라마도 아니고 그러게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길로 배 형제 어머님과 이모님께서 바로 직접 그곳으로 가셔가지고 위해를 받아왔습니다. 1990년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아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되어 계시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연예 기사 속 댓글로 민심을 살펴보는 민심 체크 댓글 재판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기사는 바로 AOA 설현 씨와 지민 씨의 역사 지식 논란에 대한 기사입니다. 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한 방송에서 유명 인물들의 사진을 보고 이름을 맞추는 역사 퀴즈 네, 도중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고 틀린 답을 말해서 논란이 됐었죠. 당시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본 두 사람이 전혀 답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힌트를 주게 됩니다. 이때 지민 씨가 긴토깡이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설현 씨가 제작진이 준 이토 히로부미를 검색을 했을 때 연관 검색어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렇게 같이 연달아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논란이 됐습니다. 이 긴토깡이 저도 처음에는 긴토깡이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이제 이게 김두한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면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약간 뭐 이렇게 우습게 느낌으로 너무 예능스럽게 얘기 대답한 것도 저는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게 너무 기본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모르는 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논란이 커지니까요. 두 사람이 방송 다음 날 각자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던 게 AOA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후 진행된 AOA 컴백 쇼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는데 이때 멤버들 전원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마 네. 그 저는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그러한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를 좀 버거워하는 느낌도 들고 깨달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지민 씨가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 같은 멤버 찬미 씨하고 너튜브 이제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지민 씨의 집을 공개했는데 팬들의 시선을 잡은 건 바로 집의 인테리어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태극기가 있었나요 혹시? 태극기, 네. 무궁화. 정답은 바로 작업실에 꽂혀있던 한국사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정말 스쳐가는 컷에서 팬들이 딱 잡아낸 건데 거기에 보면요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그리고 한국사를 보다라는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이제 많은 누리꾼들이 진심으로 반성했다. 정말 이제 응원하겠다라는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달라지면 되는 거죠. 그럼요. 배울 시간이나 조건이 없었다라는 게 사실은 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자면 그런 것이고 그거를 깨달았으면 이제 제대로 배우면 되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친일을 미화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미스터 선샤인, 이 작품에 친일 미화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 썼다 하면 대박이 나는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배우가 유병원 씨랑 김태리 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영 전부터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2018년 7월에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느닷없이 친일 미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드라마는 구한말 의병운동을 소재로 해서 만든 드라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친일 미화라는 거죠? 유연석 씨가 맡은 구동매와 얽힌 그 인물의 설정이 문제가 된 건데요. 이게 신후배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다가 일본으로 도망간 후 사무라이로 성장해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인물인데요. 구동매가 조선으로 돌아올 때 소속된 단체 이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저도 그 작품을 초반에 열심히 봤었는데 이게 1, 2회에서는 원래 그 구동매가 흑룡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3회부터 갑자기 무신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찾아보니까 흥룡애가 무신회로 드라마 도중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드라마 중간에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 흥룡회라는 게 문제가 된 이유가 이 흥룡회라는 이름이 실제로 당시에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흥룡회가 뭐냐면 명성황후의 시의 주범으로 알려진 그 일본 국가주의 우익 조직이 흥룡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이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구동매가 소속된 단체 주인공이니까 말하자면 그게 상황이나 진행 스토리에 따라서 미화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결국에는 이 이름 자체를 그냥 바꿔버렸죠. 그런데 보통 역사적 배경을 다루는 극들은 엄청난 고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물 설정 단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걸까요? 그러게요. 그게 참 궁금하네요. 보통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제작비도 어마어마했다고 들었는데. 제작진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고증을 하면서 몰랐을까요? 예. 빼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제작비와 심지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는 드라마를 알면서 썼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실수였다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역사 왜곡이 왜 위험하냐면요. 저희처럼 이제 어렸을 때 역사가 굉장히 많이 그 비율을 차지한 이제 공부를 하던 세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약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게 역사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현대극 같으면 거기가 그래? 그거 아니던데 한번 가볼까 하면 되는데 시대극, 사극은 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고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알게 되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친일 이슈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요.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요, 컨텐츠 하나가 완전히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화 청년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영화 소름, 북한꽃 향기 그리고 싱글즈로 확실히 영화계에 자리매김한 장진영 씨였어요. 제작비가 한 120억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개봉 전부터 정말 큰 관심을 모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승철 씨의 노래 그 서쪽 하늘 아시죠? 네. 이 노래가 이 영화의 OST였어요. 아니 노래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영화는 왜 기억이 잘 안 날까요? 그 당시에 블록버스터급인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여배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블록버스터 영화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장진영이라는 배우가 이제 싱글즈를부터 해가지고 몇몇 작품을 통해서 원톱 주연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는 평가가 있어서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해서 준비했던 작품인데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작품 자체의 만듦새보다는 작품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요. 네, 흥행에서는 참패를 했는데요. 이 작품은 일제 감정기에 비행사가 된 박경원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것인데요. 그런데 시사회가 끝나기도 전에 이 박경원이 친일파였다. 그래서 이 작품은 친일파를 미화하는 작품이다라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흥행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근데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더 커졌었던 것이 박경원의 마지막 비행이 1933년 일제 만주국 건국 1주년을 기념하는 1만 친선 황군 위문 연락비행 행사 이 곳에서 마지막 비행을 했었고요. 여성 비행사라는 분명히 선구자적인 면은 있지만 어쨌든 친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박경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파일럿이라는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옹호하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 박경원이라는 인물이 꿈을 위해서 친일을 한 거였다면 이후에 이제 본인이 비행사가 된 이후에는 이제 뭔가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배움을 이룰 때는 이용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뭔가 나라의 독립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더 기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행적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가서 뭐 폭격을 했다든가. 최초의 이 비행사는요, 1925년에 권기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최초인 것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역사적으로 완벽한 반박이 들어오니까는 굉장히 입지가 좁아졌거든요.
역사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너무 다르거든요. 하나의 인물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어떤 논란이 빚어졌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면은 사실 그 영화는요, 콘텐츠로서의 그 생명을 상실하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이 작품을 쓴 감독님은 이 주인공 모티브가 된 박경원이 그러니까요. 어떤 인물인지 조사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알았을 텐데 친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화 영화를 만든 걸까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윤종찬 감독이 사실 이 인물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영웅으로 만들거나 뭐 미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요.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을 만약에 정말로 한번 그려보고 싶었다면 힘들었던 우리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예고편에서 보여줬다면 아마 감독의 원래 밝혔던 자기의 의도가 좀 살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게 썩 설득력 있지는 않아 보여요. 네. 청년 포스터를 보시면요, 마음이 짠해져요. 왜냐면은 남녀 주인공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누구? 남자 주인공이 김주혁 씨예요. 물론 훨씬 후의 일이긴 하지만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포스터를 오랜만에 봤는데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장진영 씨가 이 작품에 너무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이 끝난 다음에 정말 힘들어하면서 한 2달 동안 칩거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참 너무 안타까운 작품입니다. 혹시 청년의 장진영 씨처럼 배역 때문에 이미지에 좀 타격을 입은 경우가 또 있을까요? 자전차왕 엄복동이라는 영화가 네, 있어요. 네. 그거를 보면 또 실제로 이제 뭐 영화평이나 댓글을 보면은 독립과는 상관없는 일제 강점기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라는 댓글도 있고 또 이제 그 누리꾼들은 엄복동이 자전거를 훔친 사람이다라는 또 대다수의 의견이 있어요. 그때 아마 그 정지훈 씨가 약간 밤에 술을 마셨는지 조금 약간 이불킥할 그런 SNS를 올린 거예요, 새벽에. 영화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스스로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복동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그게 약간 유행어처럼 됐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해서요, 청년과 엄복동은요, 작품 속에서 비교가 안 돼요. 엄복동은요, 만듦새가 정말 많이 부족하고요. 청년은 그 당시 굉장히 좋은 기술력으로 탄탄한 연출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었거든요. 전 동일선상에 논란만 갖고 동일선상에 놓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역사의식 뭐 넣는 거 다 좋은데 먼저는 하여튼 그 컨텐츠를 탄탄하게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뭐 역사의식도 좀 더 필요하고 하는 것이지 아예 영화를 사람들이 보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뭐 무슨 애국심으로 포장한다거나 이러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풍문어드로쇼 이번 순서는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보는 풍문피거입니다. 네. 오늘은 누구를 만나보셨나요? 오늘은 주제하고 딱 맞는 분을 만나고 네. 왔습니다. 정말 나라 사랑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은 또 무대에서 날라차기를 기가 막히게 누군지 바로 알 것 같은데요. 김장훈 씨 아닌가요? 김장훈 씨입니다. 독도지킴이 김장훈 씨 지금 한번 보시죠. 자, 풍문으로쇼 풍문픽업. 오늘은요, 광복절 특집입니다. 가요계의 윤봉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김장훈 씨! 풍문쇼 우리 시청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풍문어드로쇼에서 광복절 특집을 한다고 하니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항상 이렇게 연예인들 많이 이렇게 연예인들 미담을 다루는 프로잖아요. 광복절 특집을 한다니까 제가 안 나올 수 없죠. 아, 그럼요. 오늘 또 의상도 굉장히 좀 안중근 의사의 늘 가슴 속에 새기는군요. 네네네. 자, 근데 뭐 진짜 오랜만에 형님 방송에 나오셨어요. 몇 년 만이죠, 거의?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만에. 자의반, 타의반. 어떻게. 왜 웃어? 아니, 웃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냥. 네. 왜 웃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공백기를 좀 가지셨잖아요. 웃는 거 대본 나왔어요. 없어요. 대본에 있는 대로 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형님? 근황 좀 궁금합니다, 형님. 제 삶은 공연과 공연 이외의 삶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이분법으로 살았거든요. 가기가 싫더라고요. 왜요? 지겨웠어요. 공연하고 노래 부르는 게? 설레지도 않고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뭐 제가 투쟁도 많이 하고 뭐하고 뭐 네네네. 한참 또 탄압도 받고 있죠. 그런 거는 저는 한참 파이팅이 있을 때. 아무 뭐 그런 네. 게 없었어요. 아. 시간이 지나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블랙리스트에도 또 있었잖아요. 이제 정치면을 끊었거든요. 아, 한 달 만에 12kg가 찌더라고요. 정치면을 끊는 순간. 네, 정치면 끊고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 지금은 딱 정했어요. 그냥 노래, 그리고 나눔, 독도, 그리고 이제 노래를 왜 재미없어졌나 했더니 직업이다 보니까 노래를 그냥 취미로 하자. 그리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자. 근데 저는 지금 계속 가격을 내리고 있어요, 오히려. 공연이 44,000원. 44,000원짜리 공연은 없을 거예요. 저는 적자예요. 공연을 하면 할수록. 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적자인데 내 낭만으로 흑자다 나는. 그리고 사업으로 나는 메꿀 수 있고. 해탈이네요, 거의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재밌나 봐요. 더 떳떳하고 나 이걸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나 그냥 나한테 고마운 사람들 3,000번을 공연을 나를 매진시켜준 사람들한테 그렇죠. 돌려줘야 되니까 첫 번째 나눔이 공연하고 노래더라고요. 100번을 소극장에 올라가서 뭔가 도 닦듯이 한번 공연을 한번 해보죠. 소극장 공연을. 그러면 또 뭔가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방송도 안 하고 공연을 했는데 한 70번쯤 했거든요. 이제 30번 남았어요. 그럼 30번 남았으니까 가격을 좀 더 내릴 생각 10,000원에 어떻게? 아니 가격 내릴수록 좋다고. 그게 아니라 그 정도는 아직까지 아니고. 사업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럼요. 너무 적자니까. 지금도 네네. 그래도 먹여 살 식구들도 있고. 어떠세요? 한번 해보시니까 70번. 진짜 그 수천 번을 올라갔던 무대인데 한 번 한 번이 그렇게 소중하고 행복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너무 제가 행복해하는 것 같대. 그 자체가 너무 좋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요? 좀 편안해지시고. 그땐 불편했니? 그때는 좀 뭔가 아우라가 있었고 좀 다가가기 어려운. 지금은 이제 그런 나이가 빠진 것 같아. 지금은 형 같아요, 진짜. 그때는 약간 좀 차갑고. 아우라가 없고 그냥 힘 빠진 것 같다. 편한 형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 그 너튜브에서 보니까 뭐 초대박 2년차 신인 가수로 활동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문으로 김장훈 쓰고 숲튼 훈이라고 읽는데요. 그래서 그 어느 친구들이 저를 조롱하기 위해서 숲트는 뭐 안수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제가 노래한 거 중에 뭐 이런 부분만 아리랑이 시초야. 그게 한 100만 조회 나왔거든요. 막 나를 빠리고 뭐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이게 노래냐 하면서 이제 올린 거예요, 조롱으로. 주변에서는 이거 신고하거나 고소하자. 아니 근데 이게 뭐 범죄 사실이 없는 걸 있는 거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른 거를 불러서 편집한 거를 내가 뭐 고소할 게 뭐 있냐. 그리고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이건 진짜 해탈입니다. 지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그 홍보해주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 너튜브는 그거 올리면 나에 관련된 다른 걸 계속 올려준다. 그럼 그거 보다가 또 잘된 노래도 들을 거다. 그러면 이거는 또 잘 불렀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좀 바뀌고 있어요, 팬들이? 그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와. 바뀌어서. 악플러들이 팬이 된 거네. 악플러들이 팬이 된 거야. 최초일 것 같아요, 연예계 최초. 거의. 최초야. 근데 거기에 불을 지핀 게. 예. 김장훈 왕팬이라고. 막 김장훈 모창 그래서. 맞아요. 그 성대모사 하는데. 그거는 좀 약간 그랬어. 이거 신고를 하자. 너무 희화시킨다. 힘났어! 우리가 있어! 그리고 그냥 말았는데 어느 날 누가 알려줬는데 걔가 온다는 거 공연장에. 딱 공연하면서 딱 본 거야. 이렇게 딱 보니까 느낌상 여자친구랑 일단 3명으로 좁혀졌어. 그랬다가 오늘 사실 이렇게 수툰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왔대요. 맞을까봐 조마조마할 텐데 너 맞지? 나와. 안 때려 나와. 근데 되게 그 PT야 헬스 트레이너 저거예요. 그래서 안 때려. 이거 괜찮아. 형이 너한테 뭐 저작권 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 행복하게 잘 살. 그 요즘에 활동 안 하더라 너. 소스 딸리면 나한테 얘기해. 웃긴 거 많아 형. 이상한 사진 많어.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추억으로 예. 노래는 한 곡 하자 형이랑. 오! 그래서 걱정 말아요 그대로 둘이. 거기서? 네, 근데 노래를 잘했어요 얘가. 노래를 잘해요 또 저 흉내내는 애들은. 이 공연에서 특별한 할인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세계 최초 안티 할인. 안티들만은 좀 가격을 안티줄, 안 안티줄 두 개가 있어. 안티줄로 들어오면 10,000원씩 줘. 들어오면서 한마디만 하면 돼. 뭐라고? 김정은 싫어요. 아, 그러면 무조건 결정 나는 거네요. 네. 사실 비밀인데 위에서 동영상 찍어놨다가 공연 중에 틀 거야 이렇게. 그럼 제일 걸리는 거 재밌다. 예. 팬클럽인데 안티줄로 오는 아, 그래서 걸리겠네. 돈 깎으려고. 여기서 잠깐 이 친구 20년 된 친구 돈 10,000원에. 네, 이것도 내가 귀엽게 인정한다. 정말 그 독도를 너무 이제 사랑하시는데 이 독도의 매력, 우리 김장훈 씨가 아는 독도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독도에 처음 갔을 때 기억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이런 거구나를 알았어요. 영험하다는 단어 있잖아요. 영험한 기운이 있다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 자신한테 이게 오랫동안 내가 독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저게 특별해 보이는 걸까? 아니면 진짜로 독도라는 게 그런 기운이 있을까? 오랫동안 저게 있음으로써. 근데 진짜 얘기하는데 한 번 갔다 오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충격이 강해요. 내가 독도에 갔다 왔다는 그 경험과 그 자부심 같은 게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독도가, 우리나라 독도가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농담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예전부터 뭐 당쟁으로 뭐 남론, 북론 이렇게 막 프레임 같은 게 많잖아요. 이게 서로 싸우잖아요. 합쳐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게 두 개 있어요. 뭐예요? 독도, 축구, A매치. 아, 그렇죠. 네. 독도 들어가죠. 호날두 씨. 풍문에는 독도가 본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풍문이 아니라 옮겼어요. 아, 독도로? 네. 본적을? 울릉군 독도리 이사묵길 63번지가 본적이에요. 와, 이건 진짜네요? 네. 왜 갑자기 그런. 왠지 독도라고 본적을 해놓으면 외국 가서 힘들 때 약간 뭐 든든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로 그게 의외로 그냥 본적이 독도라는 게 이상하게 힘이 있을 수 있겠다. 있어요. 네. 나는 대한 사람이고 나는 본적이 독도야. 근데 내가 여기서 쓰러질 수가 없고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영혼의 보험? 멘트 작살이다 진짜. 아니지 않을까 말수나. 지자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게. 지자랑. 야 진짜 행사 때 만났을 때 그때 끝냈어야 됐어. 광복절 특집이야. 좀 무겁게 하자고. 좀 무겁게 가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얼마 전에 독도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갔다 오신 거예요? 충남 외고가 독도 연구학교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연 및 강연, 토크 콘서트 요청이 와서 갔어요. 가서 하고 7월 29, 30, 31일에서 30날 독도에 들어가는데 이제 은근히 이제 비추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같이 가자는 얘기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행사철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뭐 따로 뭐 경비를 받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야죠 그런 거. 독도를 이제 같이 갔죠. 배를 타고 같이 갔는데 분명히 제가 그 파도를 이렇게 봤을 때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녹색이었어요 바람이. 하도 제가 바다를 많이 다녀서 어부요 어부. 외국 사이트로 보거든요. 그럼 파도 색깔이 녹색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린색으로 나오면 자는 건데 갑자기 그날 풍랑이 와서 또 못 들어갔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결국? 울릉도. 아, 거기까지 갔다. 원래 울릉도를 거쳐가야 돼요. 울릉도 가서 1박하고 그 다음날 이제 독도로 갔다가 와서 독도를 가려면 최소한 2박 3일은 가야 하는데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독도를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돼서 그냥 그랬는데 아이들은 너무 실망한 거죠. 실망하죠. 준비를 너무 잘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외고다 보니까 외국어 학과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기해 독도 선언문을 만든 거예요. 기미 독립 선언문이잖아요. 그래서 뜻깊네요. 뭐 5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그리고 5등은 자해야 독도의 한국 땅임을 선언하노라. 거기다가 플래시몹 뭐 막 준비했는데 안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섭섭해서 울릉도에서 그 평화 배를 놔두고 그 앞에서 해서 영상팀을 제가 함께 갔거든요. 잘 찍어서 만들어서 기념으로 주고. 그러면 김장훈 씨가 독도에서 이루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진짜로 앞으로? 그 선착장 있잖아요. 그 콘크리트로 된 게 너무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재미도 없고 거기를 조경을 잘해서 좀 넓혀가지고 그 이제 예전부터 넓힌다 그랬는데 일본 눈치 보느라고 못했거든요. 그거는 좀 정부에 건의드리고 싶어요. 거기를 좀 잘 좀 조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어느 단체 가서 배드민턴 대회도 하고. 그럼요. 우리 놀면 돼요. 독도배 뭐 대회 이런 거 너무 좋다. 특히 우리의 시대가 온 게 돈 안 들일 수 있는 게 지금 영상 채널 사이트가 엄청나게 전 세계 장악했잖아요. 그거를 올려서 전 세계를 배포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죠. 오랜 공백을 깨고 독도 지킴으로 돌아온 김장훈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 나라 사랑이 대단해요. 네. 하시네요. 독도가 든든합니다, 아주.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한결같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존경스럽습니다. 독도 관련된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정상 거마비 정도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아이들, 초등학생, 뭐 중학생 이런 아이들이 만든 영상을 함께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에 아주 흔쾌히 정말 두 팔 걷고 달려와서 아이들을 한 명씩 다 악수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 그 모습에서 아, 이분은 진짜구나. 이분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독도를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예전에는 약간 좀 뭔가 그 반항아 같은 느낌이었는데 바뀌었어요, 많이. 신생아처럼 아주 순수해지시고 말씀도 착하게 하고 이제 뭐 제가 까불어도 참 잘 받아주더라고요,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김장훈 씨한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또 어떤 또 멋진 일들을 꾸밀까를 기대해 보는 것도 뭐 저희들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사를 빛낸 스타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죠. 애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뜻깊은 8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솔깃하고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